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신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웬만한 질문에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조금 길어질 것 같다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뭐 이렇게 반영해서 첨언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다음 영상에 안 들어간다면 뭐 다다음 영상에도 이렇게 내용을 반영하긴 하는데요. 뭐 중간에 뭐 빠진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댓글들에 모두 성심껏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예전에 영상을 만든 거에 대부분 담겨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저도 이제 사실은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최근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뭐 문의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협상은 타결이 될 거고 타결이 되면 재무부가 다시 채권을 발행을 할 텐데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국채 발행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저는 채권 시장보다 주식 시장이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지금 채권이 지금 발행되지 않아서 사실 일정 부분도 위험자산에 이렇게 무머니가 이동했던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지고요.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프라이싱은 이미 2년물 이하 정도의 단기채 중심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익률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미 높게 지금 수익률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장기채의 경우에는 부채한도 협상 이슈와 관련해서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부채 한도 타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짜리면 앞으로 10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벌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글쎄요,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뚜렷한 패턴이라든지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단순한 이제 노이즈에 따른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지펀드들의 그 숏 포지션 잡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찾아가지고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헤지펀드 그 숏 포지션 잡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그렇다면 장기채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네, 지금 기준 보시면 3.7%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장기채 수익률이 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냐라고 보게 된다면 저는 사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이슈 노이즈보다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 다시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채, 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받겠죠. 방향성과 뭐 뚜렷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장기채에 대한 프라이싱은 리스크 해지라든지 포트 변경이라든지 등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단기물 위주로 이슈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수익률이 튀게 되고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채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리스크 해지라든지 포트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물량 조정은 사실 채권만이 아니라 국채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국채, 장기채 물량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인데요. 다만 이런 식의 물량 이슈는 단기간 내에 다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크게 우려할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보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 노이즈는 단기물에 집중된 게 맞고 단기물에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높아졌죠.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헤지라든지 포트 변경 등의 이제 물량 조정이 생기는데, 이런 물량 조정이 장기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의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 조정은 국채라는 그 채권에 한정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물량에 따라서도, 심지어 국채의 장기채 물량의 변동성도 이렇게 함께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런 물량 조정이 있을 때, 물량 이슈가 있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잡으면 다시 정상화된 자리로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채의 경우에는 이런 이슈보다는 저는 구조적인 변화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채 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라든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중요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현재는 여전히 높은 고용과 임금에서의 상승률, 이게 지금 현재는 숫자로는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은가 하는 게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수준이 뭐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한 4%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것인가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를 넘어갔던 구간은 지금과 동일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하기 은행 리스크가 터지기 전의 일입니다. 은행 리스크가 한번 터진 이후는 여전히 신용 경색이라든지 은행 리스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4%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프라이싱에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3월 달부터 해서 5월 달 초반까지는 경기 침체, 이 구간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프라이싱에 더 강하게 반영이 됐던 구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3.3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은행 리스크가 터져야 된다라고 그때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금 시간이 지나고 정부의 대응을 하든지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행정부서, 재무부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빠르고 재빠르게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팽배해지면서 은행 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다시 둔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희석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올해 초의 구간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와 다른 점은 은행 파산이 지금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점이고, 그 차이가 갭이 한 이 정도 4%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 정도 갭으로 시장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실제 은행 리스크, 은행 파산이 일어났냐 아니냐가 결국 이 4%를 넘기냐 안 넘기냐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은행 리스크, 신용 경색에 대한 이슈가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진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이 구간에 비해서는 다소 지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찌됐든 한번 발생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게 없던 일로 치부가 되고 이렇게 다시 높아지는 구간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CPI가 4%대, 그러니까 뭐 4.9긴 하지만 어찌됐든 4%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원 PCI는 높고요. 뭐 이런 모습은 사실 6월까지, 뭐 중반까지는 기대 효과의 영향을 받아 인하하는 폭이 어느 제법 잡힐 것으로 전망은 하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도 과연 기대만큼 인하폭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다시금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집계가 되기도 했죠. 어젠가요? 한번 살펴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CPI에서 가장 기대가 텄던 항목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 부동산 경기 지표가 들쑥날쑥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생각만큼 주거비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거나, 지금 에너지 가격이죠.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이 또 이어지거나 신규 고용 창출이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전망하고 예측을 하는 거는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는 과거의 영역이고 사실 또 미래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시장과 연준 어디가 더 잘 맞았냐 살펴보면 사실 모두 틀렸습니다. 시장은 사실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만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베팅을 했었고요. 과거 정말 한 1년, 2년 전만 해도 그랬고요. 연준 또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죠. 연준이 사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연준이 원하던 목표 타겟을 정확하게 집계했던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하나 부러뜨리거나 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나타나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하면서 이 결국 마무리가 됐던 게 과거 연준의 통화 정책의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었고요. 시장도 뭐 많이 틀렸고 연준도 많이 틀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개인의 생각, 내 뷰를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너무 편안하게 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전 연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채권 투자를 계획했던 변동성 구간을 지나고 있고 그 막바지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분할 매수로 남겨두었던 자금까지 모두 진입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든 연준이든 금리 하락기로 진입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어제 5년물 채권 응찰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수익률 3.749로 결정이 됐죠. 직전 달인가요? 직전에는 3.5%였습니다. 꽤 높은 수준에서 지금 최종 금리가 최종 수익률이 이렇게 결정이 됐고 최저금리 3.55였습니다. 높은 수준이죠. 중간값이 3.68 그리고 결국에는 제일 높게 써낸 투자자는 3.749를 써냈고요. 그래서 결정된 게 3.749. 응찰률을 보면 2.58이죠. 결국에는 수요는 풍부한데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5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그런 모습이죠. 5년 채권 여전히 시장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구인 배율이 높다라는 내용 한마디로 고용과 임금이 견고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충격 없이 예전 인플레이션 정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그렇다면 예전 수준의 저금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해진 계획대로 예상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사건, 뭐 경기 침체라든지 좀 큰 경기 침체겠죠? 또는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등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해진 수준이라는 건 데이터 디펜던트죠. 경제 지표에 의존하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준 의사들의 점도표가 정해진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CPI 보겠다는 것이고 사실 연준은 PC를 더 많이 목표로 보고 있긴 하죠. 아무튼 지금 점도표 보시면 23년까지는 피벗이 없습니다. 피벗이 없고 동결입니다. 그리고 24년부터 서서히 인하하면서 뭐 4.25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25년 들어서면서부터는 3.25 수준 이후에는 뭐 2.5까지 이렇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정해진 수준이고요. 지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정해진 수준은 시장에 특별한 충격, 이벤트가 없다는 조건이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채권 가격은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채권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면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상승하는 이런 시나리오죠.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 나는 연준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TLTW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준이 아니고 시장이 전망하는 뷰가 나랑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시장은 지금 금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를 시장이 견디지 못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경기는 그렇게 탄탄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지금 시장처럼 이렇게 베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베팅은 사실 지금 선물 거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넣고 거래를 하면서 지금 집계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추정 예측치가 아니라는 뜻이죠.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 올해죠. 올해 안에 지금 벌써 2번의 금리 인하. 동결이죠. 동결이고 한 번 올라갔다가 올해 안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2번의 금리 인하였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금리 가격이 그렇게 높아진 그런 원인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23년 안에 피벗이 없다라는 연준의 점도표와는 달리 시장은 적어도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이고요. 더불어서 24년은 3.5%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연준의 정상적인 수준, 정해진 수준이라는 것은 24년이 4.25였어요. 그거에 비해서 시장은 3.5까지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 이후에는 더 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연준의 점도표보다 연준의 정해진 수순보다 1년이나 앞서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뷰와 제가 가깝다라는 뜻이죠. 다만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라든지 정책당국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녹아 들어갈지 이것을 주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연준도 틀렸고 시장 컨센도 많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만의 투자자 각각 개별만의 뷰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신용경색과 은행 파산이라는 것은 예견을 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라 그런 이벤트 등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생긴 후에는 수습은 할 수 있겠죠. 다만 미리 선행해서 조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질문하고 댓글 남겨주신 부분 정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담아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